자, 경향신문 김만권의 손길. 자, 글 쓰신 분이 누군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누구죠? 내부 필진이 아니라 외부 필진입니다. 교수예요. 그리고 정치 철학자. 자, 정치 철학자답게 철학적인 얘기를 담고 있고, 이 글을 제가 고른 이유는 제가 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상식을 야트막한 상식이라도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상식을 좀 배워보고 좀 잡지식을 익혀보자는 것도 있고요. 글 구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갖다가 정의를 내린다면 진짜 한 1000가지 10,000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예. 그쵸? 민주주의란 말만 가지고도 진짜 1년 동안 썰을 풀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쵸? 뭐 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를 민주주의로 삼았다. 너무나 방대한데, 민주주의에 관한 책만 모아도 진짜로 뭐 거의 몇 트럭은 된다고 보는데, 참 좋은 표현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공유하는 법을 찾는 일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다. 이게 뭐냐? 세상을 공유한다. 공유의 반대가 뭐예요? 독점이잖아요, 독점. 독점의 반대가 공유. 이게 뭐냐면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상대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 고집을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이제 이 글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어지는 비극들이 뭐냐면, 극단의 정치는 무조건 내가 옳고 무조건 네가 틀리다. 나는 선이고 네가 악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공유하는 법을 찾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뜻입니다. 상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도 좀 한번 볼만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좀 마침 공부를 좀 다시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 글 시작하는, 뭔가 어떤 글이든지 간에 항상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자,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말 많이 병들어 있고 진짜 위험수위로 다가갔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1야당 바로 직전 대통령 선거 때 몇만 표 더 얻었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에 칼을 찔렸어요. 딴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서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물론 그 자작극이라는 헛소리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자작극이 불가능하답니다. 어떤 의사가 그랬대요.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 가지고 목숨을 갖다가 붙이게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천운 하늘이 돌봐서 산 건데, 그게 자작극이 되려면 100만 번 연습해도 안 된대요. 100만 번을 연습해도 안 된다고. 어쨌건 큰 사건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피의자 곧 신상 공개될 것 같은데, 잡힌 사람은 확신범이야, 확신범. 나는 죽이려고 찌른 거다. 보통 우리가 뭐 진짜 그런, 좀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형을 줄이기 위해서, 아 그때 제가 술 먹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 죽을까 싶었어요, 겁만 주려고 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자처한 거예요. 나는 확신에 찬 고의로서 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나는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고의를 가졌다, 살인 미수범이 됐죠. 그래서 확신범입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확신범이란 말을 쓰냐면은, 말 그대로 확신에 찬 범죄자예요. 확신. 어떤 확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라는 확신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쵸? 자, 다음 문장에 세 단어가 나오죠. 적대, 혐오, 분열.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 콕스라는 돌아가신 여성입니다. 여성 의원의, 하원 의원 얘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단락에 거쳐서 나오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브렉시트도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어려워요. 브렉시트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브렉시트 통과돼가지고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때 52대 48이었어요. 52대 48.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안 나고 결국은 브렉시트가 통과돼가지고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에서 탈퇴했는데, 브렉시트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영국은 애초에 같은 유럽이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섬으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한 말인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국은 미국이 대서양에 띄운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은 정서적으로 미국에 더 가깝습니다. 정서적으로. 영국이 하나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은 영국하고 본토 대륙이죠. 대륙에 있는 독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앙숙이었어요. 치고받고 싸웠죠. 경쟁 관계였고, 주도권 싸움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미법계, 대륙법계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륙법에서 말하는 대륙은 유럽 본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법, 프랑스법이 대륙법이거든요. 영미법은 말 그대로 영국, 미국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가 이렇게 나뉘는데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은 애초에 유럽 여담 안에서도 약간 좀 갸우뚱한 존재였어요. 정말 이게
너네가 합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화 이게 유럽 연합이 되면 유로화를 갖다 이제 통용을 해야 되는데 영국 파운드화는 그 전에 달러화 전에 이미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적인 부분에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했는데 이 브렉시트의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유럽 연합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은 옛날에는 영국에서 프랑스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서 독일 가고 할 때 국경을 넘는다는 게 있는데 지금은 국경 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버스 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나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들이 마음껏 오갈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민자, 난민자 문제, 불법 체류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차이가 있다면 보수 정권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주의로 갑니다. 말 그대로 보수. 진보 정권일수록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더라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이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깎아내린 예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문화 예산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시장 하시던 분이 양주에선가 어디에선가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을 하셨는데 문 닫았어요. 얼마 전에 페북에 글이 올랐더라고요. 예산이 잘려가지고 센터가 문을 닫았대요. 어쨌건 보수 정권일수록 혈통주의에 가깝게 되고 자국민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그런 게 좀 강하고, 진보적일수록 인권의 가치를 더 중시해가지고 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보호하는 건데 거기서 촉발이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 콕스 젊은 나이에 죽었어. 41살 여성입니다. 여성 끔찍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셨듯이 이제 이런 예. 뭐 꼭 이재명 대표의 경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건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로 외로운 부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은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머리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가을이었나 여름이었나 그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칼부림 같은 거 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뭐 하여튼 훌륭한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이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정치 테러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게 썼어요. 중간 단락을. 제가 봤을 땐 이거 4개를 갖다 2단락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래 균형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건 그래도 우리는 공부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조 콕스 의원의 얘기를 얘기하고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움.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단락 볼게요. 이처럼 정치적인 적대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 참 적당한 표현이죠.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야. 말 그대로 엊그저께 봤잖아요. 맹종이란 눈을 가리고 쫓아간다는 맹종. 눈을 가리게 되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깊어진 적대의 심연. 자, 심연. 깊을 심자에 연못 연자예요. 심연하면 우리가 무슨 해저, 바다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원래 뜻은 깊은 연못입니다. 연자가 연못 연자거든요. 자, 근데 어쨌건 그 깊은 연못에 뭐가 있냐? 저들과 세상을 공유할 수 없다. 절대로 같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적대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을 죽여 없애야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 앞에 들어간다면 그릇된 잘못된 이런 망상 같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믿음이 결국은 일상의 언어가 되고 행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만 사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만 사례는 정말 잘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이 책 해나 아렌트, 저도 이 책 읽어본 건 아니에요.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여성입니다. 한나 아렌트. 이 작가가 이 아이만이라는 성이 뭐였더라? 아무튼 이 아이만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취재하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랑 그 전 때 이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을 갖다 그렇게 무참하게 많이 죽였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히틀러의 오른팔 유태인 학살을 갖다가 총지휘한 놈이 바로 이 아이만이라는 악당이거든요. 아이만이 근데 안 잡혔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토껴가지고 1960년까지인가 거의 10년을 갖다가 숨어 살았어요. 잘 숨어 살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첩보망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보력 제일 강하다는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지구 끝까지가 아니라 명왕성까지 쫓아가서 복수합니다.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었던 이 아이만이 결국은 잡혀요.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잡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혔냐? 기가 막혀요. 아들 때문에 잡힙니다. 아이만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아이만 아들이 입이 싼 거예요. 우리 아빠가 유대인 죽이고 이런 짓을 했대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친구가 유태인이었고 그 여자친구의 아빠가 그 홀로코스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당장 얘를 차버리면서 참고로 안 끝나죠? 신고하죠. 그래가지고 잡아가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아이만은 사법재판소에 세워야 된다는 게 사실 거의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전범이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게 똥꼬집이 강아지고 웃기지만 우리가 처단할 거야. 그래서 자기네 나라 법정에 세워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쓴 hen나 아렌트는 이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다음 달로 볼게요. 자, 결국 결국은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히만, 이름도 어려워. 이 아이히만이라는 놈은 사람 아니죠. 놈이에요. 이 놈은 굉장히 뻔뻔했대요. 재판 중에도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확신에 차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막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했나 봐요. 살려주세요 그랬나 봐요. 결국 죽었죠.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찬성했다. 어쨌건 자, 악의 측면이 없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렌트는 아이만이 결코 사악한 동기를 지니고 행동한 게 아니란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유태인 죽인 게 왜 사악한 동기가 아니야 이런 의문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부분 100%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보다는 악의 평범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에 이재명 습격한 사람도 그렇고요. 아이만도 그렇고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진짜 선량하고 친절하고 좋은 이웃이라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가끔 뭐 묻지마 살인 저지른 놈이나 이웃들은 그러죠. 그럴 사람 아니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인사 잘하고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데 그랬을까.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개인의 인성 자체가 애초부터 왜곡돼 있거나 쓰레기거나 타고난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갖다, 물론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뭉뚱그려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악의 평범성, 이게 바로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악의 평범성이 바로 이끄는 게 뭐냐면 극단주의적인 뭐 진짜 극우 유튜브, 국자 유튜버들, 양쪽 다 문제예요. 극우나 국자나 유튜버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극단주의가 악의 평범성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달라 볼게요. 이런 신념, 바로 악의 평범성이죠. 이런 정말 극단적이고 거의 미친 거죠. 미친 어떤 광신도들이죠. 반성할 줄 모르는 사유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이건 누구한테나 다가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비판 의식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나 개딸 같은, 뭐 이 사람들 갖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치적인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적대에 내재한 혐오와 외면, 여기서 외면은 바깥에, 내면 외면의 반대, 그게 아니라 이제 외면한다는 거예요. 보고 그냥 쌩간다는 거. 외면이야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의 능력도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죠. 2022년 대선이 불과 이렇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가장 극단적으로 후보들 간의 대립이 일어났던 대통령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도 대선은요, 이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저 새끼가 싫어가지고 얘를 찍은 거예요. 이재명 찍은 사람도 윤석열이 있을 때 이재명을 찍었고요. 윤석열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선거였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통 적대원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운편에 들어가 있죠. 협상, 협의, 합의. 세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순서, 단계를 나눠 생각해 본다면요, 협의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협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걸 협의라고 하잖아요. 일단 의견을 교환해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때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은 뭐죠? 뭔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고를 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게 바로 협상인 거죠. 내고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단계로 성공하는 게 뭐죠? 합의예요. 내고가 성공을 하면.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협상으로 가고 협상을 거쳐서 합의로 간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이걸 한다면 다운표 안에 협의, 협상, 합의, 그리고 화살표를 하나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뭔가 좀 의미가 명확하죠. 협의를 거쳐서 협상을 하고 협상을 거쳐서 합의가 도출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혐오와 외면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죠.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니까 박수 한호가 터져나왔답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지했다죠. 멋진 말 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칼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른 인류가 공유하는 법을 찾는 일이다. 악의 평범성이 뿌리를 내리는 가장 비옥한 토양, 바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일보 뉴스룸에서인데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재밌죠. 좀 약간 글이 재밌었어요. 저는 상당히. 우리가 어제 제가 그런 말씀도 좀 엊그저께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설득이고 한 가지는 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읽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중앙일보 대기자의 의도는 그랬을 거예요. 제발 어떻게 특검 문제 좀 어떻게 좀 해봐. 네 부인 문제 좀 해결해. 이러다 다 죽어 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재미로 있는 뭐 소설이나 시나리오나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거 감동이죠, 감동. 근데 설득하고 감동에 성공을 하면 그 글은 성공한 글이 되고 팔리는 글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금상첨화가 있어요. 재미까지 있으면. 설득도 하고 거기 재미까지 있으면 정말로 그거는 뭐 베스트셀러 되겠죠. 감동에다 재미까지 있으면 천만관계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은 그래서 상당히 짜임새게 굉장히 재밌게 잘 쓴 글이어가지고 제가 골라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글 보면 감탄을 해요, 진짜. 이제 톡톡 튀면서도 자, 첫 단락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저는 딱 건물주 고시원 보는 순간에 저는 좀 감이 오더라고. 아, 무슨 얘기 할지가 딱 약간 보이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하고 고시원하고는 일단은 우리 사회의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래서 국어대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양극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1학년 애들도 장래희망이 건물주예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 건물주의 반대는 뭐죠? 고시원에 사는 참 예, 고시원. 저도 한 20년을 살았는데 살 데가 못 됩니다. 자, 어쨌건 자, 이 두 단어가 국어사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건물주가 상징하는 그 풍요와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고시원이 암시하는 빈곤과 절망. 이 문장이 왜 좋냐면요. 상징하는, 암시하는 동어 반복을 피했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암시하는. 이걸 쓰면서 필자는 한다름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저라면 좀 고민했을 거예요. 처음에 상징하는 쓰고 고시원은 뭐라고 쓰지? 암시. 상징, 암시. 이렇게 바로 동어 반복을 피한 좋은 글입니다. 상징, 암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빈곤과 절망이 동시에 무성한 시대였다. 지독한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 건물주와 고시원. 그래서 첫 단락에서 건물주 고시원으로 도입을 하면서 양극화 얘기를 했어요. 양극화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 무소형으로 가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거 유행어 중에 옛날에 그런 거 이생망 아시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 대충 살자.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아, 노력해서 뭐해. 이미 금수저하고 흑수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이럴 바에 그냥 대충 살자. 그냥 오늘만 즐기자. 그런 얘기가 나죠. 그래서 욜로족이 한때 등장하죠. 욜로족. 욜로족 지나서 요즘은 이제 결국 이제 욜로족과 다르게 이제 갓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더 안 된다. 이러다 욜로 하다가 이제 오래 못 산다.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전파했다면 오늘 설파했다면 오늘의 시대 정신은 무소용이다. 세 번째 달랑은 정말 재밌죠. 너무 공감이 가죠. 그렇죠. 아, 은행 잔고는 하찮고 재벌과 상속자를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도 없었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거 이게 실제 얼마 전에 무슨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빨리 늙는 방법. 술 많이 먹고 단 거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자기 전에 SNS에 그냥 유튜브 쇼츠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빨리 죽는답니다. 예. 이생망이죠. 그러다 이제 반전이 시작됐어요. 아, 근육 운동 하셨답니다, 이분이. 자, 멋진 문장이 나오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자,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서 못 태어나고 내가 뭐 이렇게 멍청하게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없이 태어났다. 이걸 뭐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갈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참 멋진 말이죠. 그렇죠? 이 글이 참 재밌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표현이 참 톡톡 튀어요. 먹다 들인 대봉시. 대봉시 뭔지 알죠? 감이요, 감. 아, 이런 표현 어떻게 쓰지? 먹다 떨어뜨린 감처럼 푹 퍼져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는 억울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헬스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자, 중요한 거 무념무상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여기서부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무념무상인 채로 다녔다. 당장의 소용은 다 내가 그러니까 이걸 뭐 다 보셨겠죠. 아, 내가 오늘 운동해가지고 몇 킬로가 빠졌지. 오늘 운동해서 근육이 얼마나 늘었지. 이걸 상상하기 시작하고 뭔가 기대가 생기면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이건 뭐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하지만은 이거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을 하고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한데 watch the pot never boils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물 절대 안 끓어요. 라면 물 끓일 때 아시죠? 예. 배가 고파가지고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요. 언제 끓나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안 끓습니다. 차라리 그냥 화장실 갔다 오든지 담배 한 대 피고 오든지 딴짓을 하고 오면 끓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 중간에 그런 표현 나오죠. 일부러 세지 않은 시간이 쌓이고 흘린 땀 그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러 세지 않은 시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행군이거든요. 행군 몇십 킬로 군장 메고 이제 막 또 몇십 킬로 걸어가는 건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당시 이제 그 훈련소에서 조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니네 그냥 전투화 군화죠 군화 군화 코만 보고 그러더라고요. 군화 코만.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았어요. 아 얼마쯤 왔을까 얼마 남았을까 저 멀리 보고 걸으면 절대 못 걸어요 진짜로. 가다 푹 퍼져요. 이해 공감됐죠? 그냥 전투화 끝만 보고 걸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일부러 세지 않는 시간. 그다. 자, 이 글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 자, 어쨌건 뭐 유명한 기자 같습니다. 문화부장 할 정도면은 한국일보에서 중간 간부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런 글에 설득력이 있으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말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유명인들이 한 말 똑같은 취지에서 누굴 데려왔죠? 메시하고 김연아를 데려왔죠. 퀸 연아 그리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아,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이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죠. 응, 그냥 하는 거지. 메시도 그냥 즐기고 하는 걸 계속해라 이렇게. 그래서 퀸과 신의 말이니 깎아드려야 되겠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야. 퀸하고 신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따라갈 경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깎아서 듣자. 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한테 이 두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소용됨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일이 일비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책상 앞에 적어놔도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소용이 있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보고자 한다면 그 소용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저버리고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소용의 역설이다. 그래야 바로 다 좋은 말입니다. 힘을 빼고 시작할 수 있다. 지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골라봤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뼈 때리는 말 하죠. 복권도 사야 당첨돼. 그죠? 예.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도 세상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뭐든 일단 시작하고 보시라. 저는 이거는 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할게요.